새벽 2시 박만석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고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며느리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아요. 그 영감이 도장을 안 찍으려고 해요. 진짜 답답하죠. 만석은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기댄 채 귀를 기울였고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명의만 옮기면 우리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개발되면 최소 20억은 나온대요. 20억? 그걸 왜 놔둬요? 20억. 그 숫자가 만석의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걱정 마. 노인네가 뭘 알겠어.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야. 조금만 시간 끌면 돼.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고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그 영감. 우리 거. 노인네가 뭘 알겠어.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사흘 전 모든 게 평범했던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면요. 박만석은 새벽 5시에 눈을 떴고 72년을 살아온 몸은 알람 없이도 정확히 그 시간에 깨어났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일어나는데 오른쪽 어깨가 욱신거렸고 허리를 펴려니 뻐근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30년 넘게 건설 현장을 떠돌며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 자루를 짊어지던 세월이 몸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마당으로 나가 펌프로 물을 길어 올려 세수를 했는데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정신이 들면서도 어딘가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동쪽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고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 너머 논밭들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땅이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셨고 자신이 지금껏 지켜왔으며 언젠가 손주 민재와 소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요즘엔 그 따뜻함이 자꾸 불안으로 바뀌었고 며칠 전부터 잠을 자도 개운하지 못했으며 꿈속에서조차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곤 했어요. 텃밭으로 향하며 호미와 바구니를 챙겼어요. 고추와 가지, 상추들을 확인하고 싶었고 손주들이 올 때마다 할아버지, 이거 우리가 심은 거 맞아요? 라며 신기해하던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14살 민재는 여전히 순수한 눈빛을 가졌고 11살 소윤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다니며 할아버지랑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어요. 상추를 몇 포기 뜯어 바구니에 담으며 손끝에 닿는 흙의 감촉을 느꼈어요. 이 흙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품고 있는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손때가 얼마나 깊이 묻어 있는지 생각했고 이 땅을 지키는 게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침밥을 짓는데 밥솥 뚜껑을 열 때마다 김이 피어올랐고 그 하얀 김 사이로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30살에 결혼해서 건설 현장을 떠돌며 돈을 벌었고 여름엔 뜨거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일했으며 겨울엔 동상에 걸려가며 철근을 묶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 도연을 대학까지 보냈으며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줬어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 한편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가 삐져나온 게 보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일어나 우편함을 열었고 구청에서 온 등기우편이 손에 쥐어졌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종이를 펼쳤을 때 토지개발계획 통보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을 전체가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고 땅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스쳤으며 동시에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이 소식을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혼자 알고 있어야 할까 망설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급한 기운이 느껴졌고 만석은 응, 잘 있어. 너는? 이라고 답했어요. 아버지, 그 딱 말인데요. 혹시 개발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 방금 우편함에서 통보서 받았는데. 그렇군요. 아버지, 그런데 그 땅 관리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세금도 내야 하고 서류도 많고 제가 명의를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명의를 정리한다? 만석은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고 명의를 왜 바꾸려고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되지라고 반문했어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상속할 때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죠. 그 말이 일리 있게 들렸지만 동시에 뭔가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천천히 생각해 보자라고 답했어요. 도연은 네 아버지. 천천히 하시죠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손에 든 통보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개발 계획, 보상금, 이주 대책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땅이 정말 돈이 될까? 그렇다면 손주들에게 더 좋은 걸 남겨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 땅을 잃는 건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교차했어요. 그날 오후 도연과 서진이 집에 들렀고 민재와 소윤도 함께였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만석은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우리 민재, 소윤이 많이 컸네라고 말했어요. 민재는 할아버지, 저 이번에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라고 자랑했고 소윤이는 할아버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라며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림 속엔 집과 나무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만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서진이 너무나 공손하게 차를 따라주며 아버님 건강 괜찮으세요?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라고 물었어요. 괜찮아. 늙으면 다 이렇지라고 대답했지만 서진의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고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 땅 이야기 좀 더 하려고 왔는데요. 이번에 개발되면 보상금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명의가 복잡하면 보상받기도 어렵고 세금도 많이 나갈 수 있어서 제 명의로 옮겨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진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아버님.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나중에 상속세도 아낄 수 있고요라고 거들었어요. 만석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고 그래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명의를 바꾼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어요. 도연은 아버지, 그게 아니라 세금 문제예요. 저희도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거죠라고 했지만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으며 아버님,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만석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고 도장을 찍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으며 오늘은 안 된다. 좀 더 생각해 보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서진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쳤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 아버님. 천천히 생각하세요라고 말했지만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고 도연도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렸다가 이내 표정을 지웠어요. 그들이 돌아간 뒤 만석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해가 지며 붉은 노을이 번졌어요. 그 노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지나가는 것 같았고
72년을 살아오며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잃었는지, 아들을 믿어도 되는지, 며느리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손주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밤이 깊어가며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만서가 땅은 우리 핏줄이다. 쉽게 내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의 얼굴도 떠올랐고, 이 땅 지키는 게 내 몫이다라고 하시던 그 무게감이 다시 어깨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고, 세금 문제며 상속 문제를 생각하면 미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으며, 자신이 나이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닌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뒤척이다가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네, 맞아요. 그 영감이 도장을 안 찍으려고 해요. 진짜 답답하죠. 빨리 명의만 옮기면 우리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개발되면 최소 20억은 나온대요. 20억? 그걸 왜 놔둬요? 만석은 숨을 죽이고 벽에 기댄 채 서 있었고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한테 설득시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걱정 마. 노인네가 뭘 알겠어.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야. 조금만 시간 끌면 돼. 전화가 끊기고 서진이 거실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온몸이 떨렸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영감. 우리 거. 20억. 노인네가 뭘 알겠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이 모든 친절과 배려가 가짜였다는 걸, 아들마저 아내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가 치솟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큰 건 슬픔이었고 배신감이었으며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에 대한 자책이었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고 창밖을 바라보며 동이 트기를 기다렸어요.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피부를 스쳤으며 이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땅은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며느리의 탐욕에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72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난을 견뎌온 사람답게 이번에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는 걸 보며 만석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먼저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했고 그 다음엔 오랜만에 옛 제자 정혜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아침 일찍 만석은 동사무소로 향했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동안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젯밤 들었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20억, 우리 거, 노인네가 뭘 알겠어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등기소에 도착해서 등기부 등본을 신청했어요. 직원이 어느 토지 확인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고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적었어요. 논밭 2필지, 임야 1필지, 모두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땅이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거라고 믿었던 땅이었어요. 창구 밖에서 기다리는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불안이 교차했고 제발 아니기를 바랐어요. 어르신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고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어요. 논밭 제1필지. 눈이 소유권 안으로 향했고 그곳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박도연.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렸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논밭 제2필지. 역시 박도연. 임야. 또 박도연. 세 필지 모두 언제부터인가 아들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중얼거리며 소유권 이전 날짜를 확인했어요. 2024년 8월 15일. 약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 만석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때 자신이 도장을 찍거나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혹시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직원에게 물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정식으로 등기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번호도 있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처리됐어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만석은 그 단어들을 되새겼어요. 자신은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고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적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등기소를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고 머릿속이 복잡했으며 숨이 가빠왔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땅이, 평생 지키려고 했던 땅이 아들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요. 아들이 그랬을까? 며느리가 그랬을까? 둘이 짜고 그랬을까? 어떻게 자신의 도장을 손에 넣었을까? 위조를 했을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휘몰아쳤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눈앞이 흐려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도연이 받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지금 어디냐? 회사에 있는데요. 왜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목소리가 떨렸고 도연도 그걸 눈치챘는지 잠시 침묵하다가 무슨 일인데요? 급한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당장 와. 지금. 전화를 끊고 만석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등기부 등본을 들여다봤고 아들의 이름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생각과 배신감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가 있나? 혹시 오해는 아닐까?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도연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도연이 들어왔어요. 얼굴에 땀이 배어 있었고 숨이 약간 가빠 보였으며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아버지,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셨어요? 만석은 등기부 등본을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이게 뭐냐? 도연이 서류를 집어들었고 눈으로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시선이 아버지와 서류 사이를 오갔어요. 이게 어떻게... 내가 묻는다. 이게 뭐냐? 내 땅이 왜 내 이름으로 돼 있냐?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고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나왔어요. 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아버지 저기 이건이라고 말을 더듬었어요. 내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명의가 바뀌었냐? 아버지, 그게 아버지께서 예전에 서류에 도장 찍으신 적 있잖아요. 그때 거짓말하지 마. 나는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어. 내가 치매에 걸렸나? 기억을 못하나? 만석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어요.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어요. 누가 시킨 거냐? 서진이냐? 도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고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가라고 말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엔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거실의 분위기를 감지하곤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 아버님. 남편도 왔네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고 도연을 향한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만석은 서진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젯밤 전화로 들었던 그 목소리, 노인네가 뭘 알겠어라고 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눈앞에 서서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 이것 좀 봐라. 만석이 등기부 등본을 내밀었고 서진은 천천히 다가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아, 이거요? 라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게 뭔지 아나? 네, 알죠. 명예 이전된 거 아니에요? 그녀의 대답이 너무나 당당했고 만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위해서 한 거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요. 미리 정리해두면 좋잖아요. 내가 언제 동의했나? 내가 언제 도장을 찍었나? 서진은 잠시 도연을 쳐다봤고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는 다시 만석을 보며 아버님, 예전에 서류 여러 개 한꺼번에 처리하실 때 찍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라고 말했어요. 거짓말 마라. 나는 그런 적 없어.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죠. 저희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미소가 만석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 미소 뒤에 숨은 탐욕이 보였고 어젯밤 전화 속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으며 2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라. 내 이름으로 다시 바꿔라. 서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아버님, 그건 좀 곤란한데요. 이미 등기도 끝났고 세금 신고도 다 했는데 다시 바꾸려면 또 돈이 들어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당장 돌려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어차피 나중엔 도연이가 물려받을 땅인데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잖아요. 나중이랑 지금이랑 다르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땅이야. 서진이 한숨을 쉬며 도연아, 아버지한테 설명 좀 해봐라고 말했고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만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를 위해 평생을 일했고 저 아이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 이제 저 아이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나가라. 둘 다 나가. 아버님, 나가라고 했어. 당장?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쇼핑백을 집어들고 돌아섰어요. 도연은 아버지라고 말하려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진을 따라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요란했고 만석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등기부 등본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종이 위에 적힌 아들의 이름이 눈에 밟혔어요.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무너지는 기분은 처음이었고 평생 지키려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는 것 같았으며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어둠이 밀려왔으며 만석은 그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등기부 등본이 쥐어져 있었고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다가 펼쳤다가를 반복했어요. 아들의 이름이 적힌 그 글자들이 눈에 계속 들어왔고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으며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창밖은 깜깜했고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으며 세상이 자신만 버려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정혜성. 2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만났던 젊은이였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 22살 청년이었으며 만석이 밥을 사주고 격려해주며 공부 계속해라.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줬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결국 야간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으며 지금은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몇 년 전에 들었어요. 새벽이 밝자마자 만석은 서랍을 뒤져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엔 혜성의 번호가 적혀 있었고 몇 년 전 명절에 인사 전화를 받으며 받아 적어뒀던 번호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혜성아, 나 박만석이야. 기억하니?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만석 아저씨. 물론 기억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성아, 미안한데 너 좀 만날 수 있겠니? 급한 일이 생겼어. 혜성은 만석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는지 바로 네, 아저씨.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낼게요라고 답했어요. 오후 2시 만석은 서울행 버스를 탔어요. 2시간 반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섰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로비는 대리석으로 반짝였으며 자신 같은 시골 노인이 들어가기엔 너무 화려해 보였어요. 하지만 주춤거릴 시간이 없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정혜성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유리문에 새겨져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리셉션이 나타났어요. 젊은 여직원이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나요? 라고 물었고 정 변호사를 만나러 왔어요. 박만석이라고 해주세요라고 답했어요.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리며 정혜성이 나왔어요. 40대 후반이 된 그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아저씨, 라며 달려와 만석의 손을 꼭 잡았고 오랜만이에요. 많이 변하지 않으셨네요 라고 말했지만 만석은 자신이 얼마나 늙었는지 알았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마주 앉았고 혜성이 차를 따라주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만석은 가방에서 등기부 등본을 꺼내 건넸고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 개발 통보서,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전화 내용까지요. 혜성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예요, 아저씨. 아저씨가 동의하지 않은 위임장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아들이야.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을 고소하겠니? 혜성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아저씨,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을 불법으로 가로챈 거예요. 그냥 두시면 아저씨만 손해보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아저씨가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혹시 그때 어디 계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만석은 등기일자를 다시 봤어요.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그날 나는 마을 행사에 갔었어. 면사무소에서 어르신 잔치가 있었고 오후까지 거기 있었어. 좋아요. 그날 사진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알리바이가 돼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방 서랍에 넣어뒀는데, 그런데 작년 여름에 며느리가 방 청소한다고 서랍을 다 뒤적였어. 그때
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도장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네요. 혹시 녹취한 통화 내용 있으세요? 며느리가 전화하던 거요. 아니, 그냥 우연히 들은 거라. 아쉽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일단 감정을 의뢰해서 서명이 위조됐는지 확인하고 그들의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혜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며느리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거나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만석은 그제야 떠올랐어요. 아, 맞아. 몇 달 전부터 외제차를 샀어. 벤츠였나? 그리고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자꾸 사더라고. 예전엔 그런 거 관심도 없었는데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봐야겠네요. 혜성은 메모를 하며 아저씨, 이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서 소유권 이전이 무효임을 통보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고맙다, 혜성아.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게 돼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아저씨 덕분이잖아요. 법률사무소를 나와 거리를 걷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건설사 후배 최성우였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성우야, 잘 지내나? 그런데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말씀하세요, 형님. 우리 마을이 신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데 그거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정확히 언제쯤 보상금이 나오고 얼마나 나오는지. 성우는 그 지역이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우리 회사도 그쪽 개발 참여하는 거 논의 중이거든요. 내일쯤 연락드릴게요라고 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만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으며 저 노을 너머에 자신의 땅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드시 되찾아야 했어요. 손주들을 위해서라도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민재였어요. 14살 손주가 혼자 와 있었고 얼굴이 울었는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민재야, 왜 혼자 왔어? 부모님은? 할아버지. 민재가 울음을 터뜨렸고 만석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할아버지 땅 얘기하면서 아빠는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엄마는 당신은 바보냐고 하고 저 무서워요. 할아버지. 만석은 민재를 꼭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민재야.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 어린 아이 앞에서 저런 싸움을 하다니 며느리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할아버지, 우리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지킬 거야. 민재와 소윤이한테 물려줄 거야. 정말이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그날 밤 민재를 재우고 만석은 다시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녹음 기능을 찾아 설정해 놨고 이제부터는 아들이나 며느리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했어요. 혜성이 말했듯이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자료 좀 찾아봤는데요. 그 지역 개발 계획이 확정됐고 보상금은 평당 약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형님 땅이 600평 정도 되죠? 그럼 대략 60억 정도. 60억? 만석은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말했던 20억도 큰 돈이었는데 실제로는 60억이었어요. 그리고 형님, 한 가지 더 알아봤는데요. 그 땅이 최근에 대출 담보로 잡혔더라고요. 약 15억 정도요.
15억.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 몰래 땅을 담보로 15억을 빌렸다는 얘기였어요. 고맙다, 성우야. 큰 도움이 됐어. 전화를 끊고 만석은 혜성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땅이 담보로 잡혔습니다. 15억입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요.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혼자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초췌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으며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아버지, 왜 왔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진이한테 속았어요. 처음엔 정말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서진이가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만석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를 믿고 싶었지만 이미 신뢰는 깨졌고 어떤 말도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몰랐다고? 내 이름으로 명의가 바뀌었는데 몰랐다고?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서진이가 서류를 다 처리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나중에 대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반대했어요, 아버지. 하지만 서진이가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만석은 몸을 돌렸어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만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논밭이 보였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구던 땅이 눈에 들어왔으며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든 말든 며느리의 탐욕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핸드폰에서 알림이 왔어요. 혜성의 문자였어요. 내용 증명 발송 완료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아저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석은 문자를 읽으며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혜성이 있었고 성우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진실이 자신 편에 있었어요. 72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 이긴다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어둠이 내려왔지만 만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만석은 마을 슈퍼마켓 앞에서 멈춰 섰어요. 주차장에 새 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검은색 벤츠였고 번호판을 보니 도연의 차였어요.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고 아직 비닐도 떼지 않은 듯 깨끗했으며 저 차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수천만 원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슈퍼에서 서진이 나왔어요. 손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새로 산 듯한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으며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화려했어요. 그녀는 만석을 보자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장 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 너는 뭐 사러 왔니? 아, 그냥 필요한 거 좀요. 서진이 차 트렁크를 열자 안에 쇼핑백이 가득했어요. 명품 로고가 보이는 가방들, 백화점 포장지로 쌓인 상자들, 새로 산 신발 박스까지요. 만석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뻔했으니까요. 차 새로 샀구나. 네, 바꿨어요. 아버님도 한번 태워드릴까요? 아니다. 나는 버스가 편해. 서진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차에 올라탔고 엔진 소리를 내며 떠나갔어요. 만석은 그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보다가 슈퍼 주인 박 사장을 불렀어요. 사장님, 저 며느리 요즘 자주 와요? 아이고, 자주 오죠. 거의 매일 와서 비싼 거만 사가요. 비싼 과일이며 하우하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돈 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엔 친구들이랑 와서 고급 와인과 양주 사가더라고요.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무슨 일인가 했죠.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슈퍼를 나왔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차 번호판, 주차장 CCTV가 보이는 각도, 그리고 영수증 사진도 받아놨어요. 혜성이 말했듯이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적어둔 내용들이었어요. 며느리가 백화점에 간 날짜, 새 차를 산 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걸 목격한 이웃의 증언까지요. 하나하나 기록했고 영수증을 모았으며 사진을 찍어뒀어요. 핸드폰이 울렸고 혜성이었어요. 아저씨, 금융거래 내역 나왔어요. 예상대로 땅을 담보로 15억을 대출받았고 그 돈이 지난 2달 동안 엄청나게 빠져나갔어요. 백화점,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거의 2억 가까이 썼네요. 2억이나? 네. 그리고 아저씨,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해외여행 예약 기록도 발견됐어요. 다음 달에 유럽 한 달 일정으로 1등석 티켓이요. 가족 4명 전부요. 만석은 숨이 막혔어요. 자신의 땅으로 빌린 돈을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유럽 여행이라니, 1등석이라니요. 이제 소송 준비 다 됐어요, 아저씨. 명예 이전 무효 확인 소송이랑 동시에 형사 고소도 할 수 있어요.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까지 혐의를 붙일 수 있습니다. 혜성아, 그런데 아저씨 망설이시면 안 돼요. 이대로 두면 돈 다 날리고 땅도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 대출금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은행이 땅을 가져가요. 그 말에 만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땅을 빼앗기다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땅을 은행에 빼앗기다니요. 알았어. 소송 진행해라. 네, 아저씨. 다음 주에 법원 출석하셔야 해요. 제가 모든 서류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만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고 며느리의 거짓말이 드러날 순간이었으며 아들이 현실을 직시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제발이요. 안 돼. 아버지, 서진이가 잘못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법정까지 가면 애들은 어떡해요? 민재와 소윤이가 상처받아요. 내가 진작 생각했어야지. 지금 와서 애들 걱정은 무슨. 아버지, 더 이상 할 말 없다. 법정에서 보자. 전화를 끊었고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도연의 문자가 쏟아졌고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무릎 꿇을게요. 같은 메시지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며칠 후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송만은 취하해 주시면 땅 다시 돌려드릴게요. 만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와서 땅을 돌려준다고?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 돈은 다 써버렸는데 무슨 수로 돌려준다는 건지요. 너무 늦었어. 법대로 하자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1시간 후 서진에게서 전화가 왔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발이요. 저희 가족이 다 망해요. 도연이 회사도 어려워지고 애들 학교도 있고 그건 내가 생각했어야지. 내 땅 가지고 사치하면서 왜 생각 안 했니? 그게 아니라. 됐어. 법정에서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고 서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참았고 너무 많이 당했으며 이제는 정의를 세울 때였어요. 재판 당일 만석은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고 법원에 갔어요.
혜성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저씨, 괜찮으세요? 긴장되시죠? 라고 물었어요. 괜찮아. 진실은 내 편이니까. 법정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도연과 서진이 앉아 있었어요. 도연은 얼굴이 창백했고 서진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만석을 보자 고개를 숙였고 시선을 피했어요. 재판이 시작됐고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원고 측 대리인 입장을 밝혀주세요라고 말했어요. 혜성이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사건입니다. 피고 박도형과 윤서진은 원고 박만석의 동의 없이 토지 소유권을 불법으로 이전했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그는 차례로 증거를 제출했어요. 위조된 위임장, 필적 감정 결과, 만석이 그날 마을 행사에 참석했다는 증언, 금융 거래 내역, 사치품 구매 영수증, 해외여행 예약 기록까지요. 보시다시피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한 후 불과 2달 만에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치품과 유흥에 소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 박도연은 원고의 친아들로서 장차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원고께서도 고령이시고 건강이 좋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거짓말. 만석이 벌떡 일어났고 혜성이 말렸지만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나는 건강하고 내 땅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아들한테 도장 찍어준 적 없어. 판사가 원고 진정하세요라고 말했고 만석은 천천히 앉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성이 다시 증거를 제시했어요. 재판장님, 여기 원고의 인감 도장과 위조된 서류의 도장을 비교한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도장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다는 의미입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당황하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혜성은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피고 윤서진이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입니다. 법원의 영장을 통해 확보한 자료입니다. 스크린에 대화 내용이 떴어요. 언니, 나 대박 났어. 시아버지 땅이 개발된 데 키읔키읔 헐 대박. 얼마나? 최소 60억 키읔키읔키읔 미리 명의에 옮겨놨어. 영감 모르게 키읔키읔키읔 언니 완전 머리 좋다. 그래서 요즘 명품 쇼핑하는 거야? 이응 이제 우리 거나 마찬가지야. 늙은이가 뭘 알겠어.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서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판사가 서진을 쳐다보며 피고 윤서진, 이 대화가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혜성이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재판장님, 피고들이 대출받은 15억 중 2억 원을 이미 소비했고 나머지는 해외 계좌로 이체하려 했다는 금융감독원의 자료입니다. 명백한 재산 도피 시도였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서진이가 혼자. 앉으세요, 피고. 판사의 차가운 목소리에 도연은 주저앉았고 서진을 노려봤어요. 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휴정 후 복도에서 도연이 만석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서진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내가 몰랐다고? 새 차는 누가 샀고 명품은 누가 사줬니? 눈 감고 있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았니? 아버지, 넌 공범이야. 몰랐든 알았든 같이 누렸으니까. 도연은 아무 말도 못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어깨가 들썩였어요. 서진이 다가왔고 도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라고 말하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뿌리쳤어요. 저리 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도연아,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아버지한테도 애들한테도 얼굴 못 들겠어. 도연의 외침에 복도가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쳐다봤으며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재판이 재개됐고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 박도현과 윤서진의 행위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배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 박만석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며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을 환원합니다. 만석의 가슴이 뛰었어요. 땅을 되찾았어요. 또한 피고 윤서진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 제355조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며 피고 박도연은 방조 혐의로 징역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재판이 끝났어요. 서진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고 안 돼, 안 되라고 중얼거렸어요. 도연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혜성이 만석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저씨, 이겼어요. 땅 되찾으셨어요. 고맙다, 혜성아. 하지만 만석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고 땅을 되찾았지만 아들을 잃은 것 같았으며 정의는 실현됐지만 가족은 산산조각 났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민재와 소윤이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와 같이 있고 두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재가 달려와 만석을 안았고 엄마가 감옥에 가요? 아빠도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만석은 아이를 꼭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너랑 소윤이는 할아버지가 지킬 거야. 소윤이도 달려와 안겼고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수없이 자문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법원 뒤편에서 도연이 홀로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고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지만 돌아서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땅은 되찾았지만 가족은 무너졌고 정의는 잃었지만 상처는 깊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으니 조금씩 힘이 났고 이 아이들만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저 노을 너머로 집이 보였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온 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석은 아이들과 함께 천천히 걸어갔고 비록 힘들지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진은 항소를 포기했고 형이 확정됐으며 곧 수감될 예정이었어요. 만석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고 오히려 텅 빈 것 같은 허전함만 느꼈어요. 이게 정의라면 왜 이렇게 쓸쓸한 건지, 이게 승리라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침마다 텃밭으로 나가 호미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상추를 뜯고 토마토를 따내며 마음을 다스렸어요. 흙을 만지작거릴 때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만서가 잘했다. 땅을 지켰구나라는 말씀이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얼굴도 떠올랐고 하지만 자식은 어쩔 거냐는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민재와 소윤이는 일주일째 만석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도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 제가 정리할 때까지만 아이들 좀 봐주세요라고 부탁했고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민재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저녁을 먹을 때도 말이 없었으며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소윤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고 엄마 엄마 하며 울다가 깨어나곤 했으며 만석이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어야 겨우 잠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만석은 민재의 방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만석은 침대 옆에 앉아 민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엄마는 감옥에 가고 아빠는 우리한테 얼굴도 못 보여주고 학교 애들이 다 알아요. 너네 엄마 도둑이래? 그렇게 놀려요. 만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의 잘못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다니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엄마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민재가 이불을 걷어내고 만석을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으며 14살 아이의 얼굴이 어른처럼 지쳐 보였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잘못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만석은 민재를 꼭 안아줬고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걸 느꼈으며 함께 울었어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정의를 세웠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이른 아침에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만석은 잠에서 깨어 창문으로 내다봤고 도연이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옷은 구겨져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며칠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만석은 문을 열지 않고 그냥 바라봤어요.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갔어요. 민재가 일어나 창밖을 보더니 할아버지, 아빠 가라고 말했고 만석은 내버려둬라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비 맞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다.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 창밖을 바라봤고 소윤이도 일어나 오빠 옆에 섰어요. 두 아이는 아빠를 보며 울고 있었고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도연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도연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으며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만석은 창문 너머로 아들을 바라보며 수없이 문을 열까 말까 고민했어요. 저 아이를 용서하면 지금까지의 싸움이 무의미해지는 건가? 아니면 저게 진정한 참회인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만석이 자네 아들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네. 병 나겠어. 이장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한번 기회를 주는 게. 이장님, 만석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장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어요. 저녁이 되자 도연은 쓰러질 듯 흔들렸지만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민재와 소윤이는 저녁도 먹지 않고 창가에 앉아 아빠를 바라봤고 할아버지, 제발 아빠 좀 들여보내주세요라고 애원했어요. 만석은 고개를 돌렸지만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도연의 모습이 눈에 밟혔으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쓰러질 것 같았으며 고개를 떨구고 숨만 쉬고 있었어요.
만석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도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으며 그 그림자가 자신의 그림자와 겹쳐 보였어요. 문득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도연이 6살이었을 때 만석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쳤고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으며 돈이 없어 밥을 굶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도연이 자기 저금통을 깨서 가져왔고 아빠, 이거 갖고 밥 사 먹어요라고 말했으며 그 작은 손에 쥐어진 동전들을 보며 만석은 울었어요. 그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걸까? 돈을 벌어주는 것만이 아버지의 역할이 아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했는데 자신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민재가 다가와 만석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알아요. 아빠가 진짜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저희한테요. 아빠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이요. 소윤이도 옆에 와서 할아버지,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엄마는 없어도 아빠랑 저희랑 할아버지랑이라고 말했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석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하나뿐이었고 그 아버지를 잃게 할 수는 없었으며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이들이 평생 상처를 안고 살 수는 없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고 문고리를 잡는 게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으며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으며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고 도연은 다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만석은 한참을 그를 내려다보다가 일어나라라고 말했어요.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어.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지만 만석이 팔을 잡아줬어요. 아들의 팔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으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들어와. 만석의 말에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정말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들어오라고 했잖아. 도연이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섰고 민재와 소윤이가 달려와 아빠 하며 안겼어요. 도연은 두 아이를 꼭 껴안으며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너희한테 이런 짐을 지게 해서라고 말하며 울었어요. 만석은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옳은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가족이라는 걸 알았고 용서가 쉽지 않지만 시작은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이 집을 떠났어요. 수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러 왔고 만석과 도현, 아이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집을 나섰어요.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용서해라고 말했지만 민재는 고개를 돌렸고 소윤이는 울기만 했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서진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하고는 돌아섰어요. 택시가 그녀를 태우고 떠났고 그렇게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오후 만석은 도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텃밭으로 갔어요. 오늘부터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말했고 호미와 삽을 건넸어요. 아버지, 저는 농사를 모르는데 배우면 돼. 내가 어렸을 때도 배웠잖아. 도연은 호미를 받아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서툴렀고 흙이 잘 파지지 않았으며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민재와 소윤이도 작은 삽으로 흙을 퍼냈고 네 사람은 말없이 일했어요.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질 때쯤
작은 텃밭 한쪽이 정리됐어요. 만석은 씨앗 봉지를 꺼내 아이들에게 나눠줬고, 이제 심어보자. 이게 우리의 새 시작이다라고 말했어요. 민재가 상추 씨앗을 뿌렸고, 소윤이가 토마토 모종을 심었으며, 도연은 아버지를 도화 고추 모종을 심었어요. 흙 냄새가 났고 바람이 불었으며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네 사람은 텃밭 한쪽에 앉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만석이 입을 열었어요. 도연아, 네 아버지. 땅은 돈으로 살 수 있어. 잃어도 다시 살 수 있지. 하지만 가족의 믿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려워. 오늘부터 그걸 기억해라. 예, 아버지. 그리고 민재, 소윤아. 두 아이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야. 땅도 아니고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마음이야. 그걸 잊지 마라. 네, 할아버지. 만석은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으며 네 사람은 그렇게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상처는 깊었고 신뢰는 무너졌으며 다시 쌓아 올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땅 위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구었던 이 흙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밤이 내렸으며 네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어요. 만석은 뒤돌아보며 텃밭을 바라봤고 저기에 뿌린 씨앗들이 자라나듯 자신들도 다시 자라날 거라고 믿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민재가 할아버지, 배고파요라고 말했고 소윤이가 저도요. 라고 웃었으며 도연이 제가 밥할게요. 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고 네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밥 짓는 냄새가 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으며 집안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72년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고 얻었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중요한 걸 되찾은 것 같았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족이었고 상처 입었지만 함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희망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고 저 멀리 텃밭이 달빛에 반짝였으며 그곳에 심은 씨앗들이 내일 아침이면 작은 싹을 틀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다시 자라날 거예요. 만석은 미소 지으며 식탁에 앉았고 도연이 밥을 떠주었으며 민재와 소윤이가 잘 먹겠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잘 먹자. 우리 모두. 그렇게 네 사람의 저녁이 시작됐고 비록 한 사람이 빠진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밥을 먹었고 내일을 약속했으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나눴어요.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으며 땅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대로 이어온 그 땅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켰던 그 땅이 이제 손주들에게로 이어질 그 땅이요.